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31번째 만나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표분석이라고 하는 파트와 관련하여서 보면 이제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분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포감, 두려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작하기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최근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쉬운 일도 신중히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보아야 한다. 첫 고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능히 할 만한 일을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여러분 표분석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문제 막 복잡한 거 있으면 너무 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복잡한 것 같은데 안 할래 못하겠어 라고 하면 그냥 나는 평생 못하는 거고요.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도전을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뼈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다. 쉬운 개념도 신중하게 꼼꼼하게, 쉬운 문제도 꼼꼼하게, 어렵다 라고 하는 것도 겁내지 말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자, 일단은 이제 다빈치 코드 파트로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은 밀키트 재료가 뭐던가요? 일단은 절대치와 상대치를 구분하는 거, 이 쉬운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대치다, 상대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표적으로 수와 금액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 나왔던 절대치들을 살펴보면은요,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의 경우에는 인구 비율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인구라고 주어지면은요, 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치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변형은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있습니다. 자, 월급이 얼마냐?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것들이고요. 가구 수, 수급자 수, 최저 생계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수능에서 이제 출제됐던 표분석의 절대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인구가 몇 명이다, 임금이 얼마다, 최저 생계비가 얼마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평균 임금과 중위소득은 절대치인지 아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평균 임금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그냥 n분의 1, 전체 총임금을 n분의 1 한 거고요. 중위소득도 뭡니까? 사람들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받는 임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상대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치입니다. 이러한 절대치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요. 동일 연도, 동일 집단 등과 무관하게 대소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03년에 인구가 300명이다. 2020년에 인구가 100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연도가 다르죠. 그렇지만 어차피 절대치이기 때문에 이때가 인구가 더 많네. 라고 대소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상대치는 뭐냐?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상대치는 비율, 변화율, 퍼센트가 있습니다. 역시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이제 표분석에서 사용된 상대치들을 보면은요, 인구 비율, 수급자 비율, 그 다음에 평균 임금 증가율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문장을 봤는데 뭐뭐 대비 뭐뭐 중 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 상대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거 하나, 여기도 별표 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소한 팁 같지만 여러분이 계층 표분석이라든지 일반 표분석을 풀 때에 진짜 여러분의 길잡이가 돼줄 만한 단어인데요. 뭐뭐 대비, 뭐뭐 중에서 라고 하는 말이 오면은요, 이 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0년 대비 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준 연도가 언제다? 2000년도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
상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거 많이 쓰죠. 그죠? 마지막 우리가 인구 할 때에도 인구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 알아봤었는데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정보가 없이 우리가 상대치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절대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중이 10%다. 자, 이때 인구가 몇 명이냐? 모릅니다. 그죠? 알 수 없다. 다른 전제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야겠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퍼센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집단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퍼센트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만을 나타내 주는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여고의 비율이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여고의 비율이 10%, 2020년도에 여고의 비율이 20%다라고 하는 문장을 주었을 때 이걸 보고 2020년 대비 2020년 여고의 수가 증가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치입니다. 상대치만을 주고 다른 정보는 모릅니다. 그런데 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의 여고의 비율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율의 기준이 되는 것은 2020년의 고등학교, 총 고등학교의 숫자 중에서 요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자, 이때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2021년도의 총 고등학교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 아이와 요 아이가 숫자가 같다라고 하는 게 없죠. 숫자가 몇 명이다, 같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22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였고요. 2023년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2022년과 2023년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의 비율은 30이랑 50이니까 더해서 80이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 중에서 강아지 인구를 키우는 사람의 비율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022년도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2022년도에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023년에는 이게 200명으로 늘었어요. 자, 그 중에서 30%다라고 하면 30명이 키우는 거죠. 그죠? 자, 그 중에서 2023년에는 50명이 키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합하면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서 우리가 80명이 키운다라고 보는 것인데 300명의 80%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240명이죠? 근데 지금 80명만 키우고 있죠. 우리가 단순히 더해서 구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상대치 내에 상대치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고등학교 중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80%, 또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았을 때에 요거가 3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고등학교 중 인문계 이고 여고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100 중에 30인 것이 아니라 100 중에 80, 그 80 중에 30%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다시금 정리를 하니까 좀 새롭게 느껴질 텐데 이거 중학교 수학 아닙니까? 그죠? 중학교 산수,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모집단이 같을 때와 다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집단이 같을 때에는요, 상대치가 주어졌을 때 절대적 크기의 대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2010년에 남고가 10%고 여고가 20%다 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2010년에 남고의 비중이 여고의 비중보다 작다. 정답이죠? 그냥 비율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비율이 아니라 남고의 수가 여고의 수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치를 바로 환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큰 전제가 뭐냐면요. 모집단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2010년의 전체 고등학교 수, 2010년의 전체 고등학교 수 중에서 20%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가 고등학교 수가 100개였어요. 그럼 남고는 10개, 여고는 20개일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제 종교 구성비를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의 요 말들이 맞느냐. 2020년에 천주교를 믿는 학생은 기독교를 믿는 학생보다 많다. 일단은 이 사람이 묻는 게 절대치인지 상대치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입니다. 퍼센트 상대치만 주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지금 같은 집단에서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냐?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죠. 자, 2010년에 천주교를 믿는다, 2010년에 기독교를 믿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같은 이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 학생들이 기독교를 믿는 학생보다 많아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두 번째, 2010년에 천주교를 믿는 학생은 2020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절대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2020년에 천주교를 믿는 학생은 40%, 2021년에 천주교를 믿는 학생들은 50%입니다.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도 증가했을 것이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에는요, 모집단이 달라집니다. 2020년의 학생, 2021년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절대 수치가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2020년에 불교를 믿는 학생과 2020년에 불교를 믿는 학생의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학생 수가 같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1년도에 불교를 믿는 학생들과 기타 종교를 가진 학생의 수는 같다. 우리가 상대치만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생 수라고 하는 절대치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틀렸다 하시면 안 되죠. 묻고 있는 구체적인 모집단이 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연도에 불교와 기타는 2021년의 전체 학생 수라고 하는 모집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율이 같으면 절대치도 같겠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 천주교를 믿는 학생의 비율은 상대치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치에 대한 정보 없이도 그냥 그대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쉽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지는 게 모집단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해보셨지만 모집단이 다르다면 절대적인 크기의 대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이제 고난도가 되는 거죠.
다른 조건이 추가로 주어진다면 절대적 크기의 대소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능에서는 무엇을 주로 주느냐? 평균을 주어주거나 값 집단의 비중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대치만 주어졌지만 내가 절대적 크기의 대소라고 하는 것은 판별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2010년 남고가 2020년에 여고의 비중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상대치만을 얘기합니다. 남고 10%, 그죠? 2020년에 여고는 20%, 작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2010년에 남고의 수는 2020년에 여고의 수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치를 묻고 있는데 2010년과 2020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이 다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봤더니요. 선생님이 말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평균이 주어져 있네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내가 직접 풀 수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찬성의 비율, 여러분 비율은 뭡니까? 상대치.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높다라고 했는데 자, 2학년 40%, 3학년 60%입니다. 맞는 얘기. 3학년은 찬성이 반대보다 비중이 더 높다라고 했는데 3학년 봤더니 찬성이 60%, 반대가 40%입니다. 그렇죠? 그럼 비율이 더 높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부터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학년보다 3학년의 찬성의 수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보던 거 그냥 편안히 생각을 해보시면 2학년이 몇 명이고 3학년이 몇 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숫자가 크다고 해서 절대치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모르니까 틀렸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평균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학년이 X명이고 3학년이 Y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원칙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40X 플러스 60Y가 55가 나왔다는 얘기네. 그랬을 때에 X와 Y의 비율이 얼마구나 라고 이제 내시면 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시간이 모자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2학년과 3학년의 비중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복지 파트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요. 자, 지금 하나의 시소에 이제 나란히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은 40이 나왔고요. 3학년은 60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평균이 얼마입니까? 55. 55면 이쪽에 가깝겠죠? 거리의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이 아이는 15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수비로 변환을 하면 3대 1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무게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무거운 애는 힘이 세니까 내 쪽으로 잘 잡아 당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은 이 아이가 오히려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역순으로 써주시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비중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3대 1이니까 이 아이가 얼만큼 가져가야 된다? 3만큼. 자기 쪽으로 많이 끌어당겼죠? 1학년은 1만큼. 2학년 대 3학년이요. 1대 3의 비율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1대 3이네 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나중에 좀 계산이 복잡해진다 싶으면요.
100, 300 이런 식으로 100 단위로 변화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아서 1대 3이라고만 놓을게요. 자, 1학년 찬성보다 3학년 찬성의 수가 당연히 많겠죠. 지금 비율도 높은데 인원수도 많습니다. 맞는 거네. 답이 완전 바뀌었죠? 이것도 보겠습니다. 2학년보다 3학년 학생의 수가 더 많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주어줬으니까. 그 다음 볼게요. 2학년과 3학년의 학생 수 비율은 얼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수능 본 친구들 실수했어요.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여기까지 잘합니다. 근데 이거 바꿔서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역순으로 써준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제로 2학년과 3학년의 학생 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수다 라고 한다면 전체 찬성과 반대의 평균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1대1을 하시면 되죠. 1대1을 한다면 자, 40이랑 60이랑 반반씩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50. 각각 50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평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학년과 3학년의 평균이 나올 수 있는 범위, 찬성과 반대의 범위가 얼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찬성도 40에서 60 사이, 반대도 40에서 60 사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소금물 용액 몇 %냐 이거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40%의 농도와 60%의 농도를 섞어요. 내가 60%인 농도를 많이 물을 집어 넣으면 넣을수록 이쪽에 더 가깝게 농도가 올라가겠죠. 40%인 물을 많이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40%는 초과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적은 분량을 섞더라도 40보다 높은 것을 섞었으면 농도가 40보다는 진해집니다. 동일한 원리로 60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40을 적은 비율로 탔다라고 하더라도 60보다 낮은 아이들 섞었으면요, 여기에는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 60일 뿐만이 아니라 초과와 미만이다. 수능에서는 이상,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 라고 하는 것들도 꼭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고의 비중이 A지역은 3%, B지역은 15%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두 지역의 평균을 냈어요. 근데 9% 나왔어. 그러면 둘은 같겠죠. 딱 절반이니까. 만약에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가 더 많이 끌어당긴 겁니까? 누구한테 더 가깝습니까? A한테 더 가까우니까 얘가 더 많다. 이번에 14%입니다. 누구한테 더 가깝습니까? B에 더 가깝죠. 평균이 9보다 딱 반일 때가 9인데 여기서 한참 B한테 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B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직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인구가 동일할 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디에 더 가깝냐라고 하는 것을 평균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이 큰 지역의 퍼센트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두 지역의 평균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최소 몇 %? 3%, 최대 15%인데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 다음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치 중에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변화율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율은 일단 수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율이 양수일 때는요, 숫자가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변화율이 0이다라고 하면 숫자가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변화율이 음수가 나왔어요. 이때에만 숫자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율은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 절대적인 규모는 음의 값이 나올 때에만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키가 이제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전년 대비 올해 나의 키의 성장률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전년 대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비 앞에 것이 기준이다 라고 얘기했고 분수식에서는 기준은 분모로 갑니다. 전년도 키, 그죠? 내가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커졌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올해 키에서 전년도 나의 키를 빼준 거 곱하기 100을 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제 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내가 올해랑 전년이랑 키가 똑같아요. 그러면 요 값이 같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의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키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올해 키가 전년 키보다 큽니다. 그럼 항상 이거 양수가 나오겠죠?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키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 언제 양수가 나오는지 한 번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동이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던 강아지인데요. 자, 2018년에 덕동이의 용돈 증가율은 4%, 그 다음 3%, 0%, 마이너스 3%가 나왔습니다. 이때에 2021년이 덕동이의 용돈이 가장 많냐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율,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증가율을 계산하실 때에는요. 내가 가장 앞에부터 100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4% 증가한 게 100이라고 가정을 하시는 게 한 단계라도 이제 계산이 쉬워지기 때문에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해야 될지 여기를 해야 될 때는 문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자, 일단 4% 증가한 게 100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3%가 증가했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가 3%가 감소했다 라고 하면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용돈이 가장 많겠느냐 라고 하면은요. 자, 언제가 가장 많습니까? 요때겠죠. 103일 때. 그죠? 그래서 21년이 많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도와 2019년도의 용돈 액수는 같다. 오, 맞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0을 기준으로 지금 3% 증가했었다가 3%가 감소하니까 뭔가 이 기점으로 해서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럼 다르죠. 그죠? 다르고요. 덕동이 용돈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4%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사실은 여기부터 100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 100으로 두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100이고요. 104이고요. 107.12, 107.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03.9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4%보다 못 미친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덕동의 용돈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맞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던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하면 증가한 애가 하나도 없고 계속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특히 그래프의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기로 했습니다. 증가율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시간, 연도인데 그러면 4% 찍혔다가 3% 찍혔다가 0% 찍혔다가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마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조 많이 드렸죠? 지금 증가율이라고 하는 이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양수다라고 하면 절대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여기서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규모가 작으려면 0 이하,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전까지는 증가하고 있고 여기부터 감소하는 거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이가 나는 작년보다 몸무게가 10kg가 늘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화신이가 저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kg가 똑같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같으냐? 아닙니다. 작년보다 몇 킬로가 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증가율이라는 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100 중에서 100kg였다가 10kg가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50kg였다가 10kg가 증가한 사람이 있을 텐데 당연히 증가율은 다르겠죠.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한이가 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몸무게 증가율이 줄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주는 거냐? 아닙니다. 방금 전에 한 원리인데요. 지금 증가율이 50이었다가 30이었다가 20으로 떨어졌습니다. 증가율은 줄죠. 하지만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몸무게가 줄어든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신이는 보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전에 몸무게 증가율이 작년은 마이너스 5%였고요. 올해는 플러스 5%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작년, 올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것만 이제 비교를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에서 5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요 시점을 100이라고 둡시다. 계산상 편리하게. 그러면 이렇게 됐죠? 몸무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재한이가 이제 추가 정보를 줬습니다. 얘가 이제 한번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나는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적이 없는데 항상 플러스였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찌는 속도, 그죠? 그것은 둔화되고 있지만 계속 몸무게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기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년 대비 다문화 학생의 수 변화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최대한 뒤쪽으로 이제 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일단 10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2%가 감소했습니다. 98이고요. 98에 2%가 증가했으면 1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일단 아셔야 되는 건 얘는 100보다 작겠구나. 왜냐하면 100의 2%가 증가한 게 아니라 98의 2%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요. 99.96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숫자가 나왔을 때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100 똑같겠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문화 학생의 수가 2016년과 2018년은 같지 않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핵가족과 확대가족과 기타 가족으로 가족들을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단서 조항은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가구 수가 1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에 핵가족의 증가율은 전체 가구의 증가율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또 확대가족은 어떤지 기타 가족은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잘 하시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보자마자 크다, 작다, 같다 이거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핵가족은 50에서 60으로 퍼센트가 증가를 했고요. 확대가족은 감소했고 기타 가족은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냥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전체 가구 수가 100가구였다가 200가구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에 자, 지금 100 중에 50, 40, 10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수도 가구 수도 동일할 테니까 놔두고요. 여기만 보시면 자, 200가구가 됐으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러면 증가율은 전체의 증가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하면 이제 100%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려면 이 아이는 몇 배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2배. 그죠? 그러면 기타 가구는 몇 배가 되었느냐? 보시면 2배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몇 배가 됐습니까? 1.5배. 이 아이는 몇 배가 됐습니까? 2.4배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전체가 2배가 움직일 때 이 아이는 동일하게 변화했고요. 이 아이는 확대 가족은 전체 가구에 비해서 적게, 이 아이는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됐든 10%가 됐든 전체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은요. 핵가족의 증가율은 전체 가구의 증가율보다 크고요. 확대 가족은 작고 기타 가족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전체가 얼만큼 증가하는지는 몰라요. 여기는 이제 주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몰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10%가 여전히 비중을 차지하려면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같은 속도로 발맞추어서 변해야만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죠? 확대 가족을 볼게요. 확대 가족은 내가 지분이 40%였어요. 근데 30으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전체는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그에 못 미치게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50에서 60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속도가 동일하게 변화를 했다면 여전히 50일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지분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나는 더 빨리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편하실 거라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A와 그 중에 한 부분인 소문자 A가 있습니다. 소문자 A의 비중이 일정해졌어요. 10에서 10. 그러면 얘는 증가율이 어떻다? 전체와 부분의 증가율이 같은 것이고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한 애가 더 크게, 더 빠르게 달린 거고요. 비중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나의 증가 속도가 전체의 증가 속도에 못 미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도 많고, 그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약간 이제 심화를 하고 수능에서 나오는 걸로 살짝 이제 변형을 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으로 우리 수능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정리 잘 하시면서 선생님이랑은 두 번째 표본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